가족이란 언제나 내 편일까요? 정말 피로 맺어진 관계는 믿을 만한 마지막 울타리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받는 자리엔 언제나 가족이 있습니다. 타인의 비난보다 가족의 한마디가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에게 절대 뱉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풍비박산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가족에게도 3가지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본래 기쁨을 나누는 행위 같지만 그는 그것이 가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직에 있을 때도 학문이 용성할 때도 자신의 재능과 성공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잘남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던 식구가 어느 날 더 나은 옷을 입고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걸 순수하게 축하하기보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없을까 하는 비교의 불씨가 피어납니다. 그건 악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자랑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돈, 지식, 그리고 덕행이었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가족 간의 질투가 생기고 지식을 자랑하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이가 생기며 덕행을 자랑하면 오히려 위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상시엔 고요하나 비교가 들어오면 흐린 물이 된다. 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꿰뚫은 말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의 다른 얼굴입니다. 나를 봐줘. 나도 잘 살고 있어라는 외침이지요. 그런데 가족에게 그것을 과하게 보일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듣지 않고 자신이 뒤처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오래되면 풍비박산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의 성공은 그들에게 때로는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자랑은 사랑을 깨뜨리는 칼이다. 그 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랑 대신 나눔을 택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나누고 지식이 쌓이면 가르치고 덕을 쌓으면 숨겼습니다. 그때 관계는 오래가고 평화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늘 다시 꺼내는 이유는 자랑이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도 단체방에서도 심지어 식탁에서도 자랑의 언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공허한 비교, 그리고 마음의 거리. 정약용 선생의 말은 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면 그것이 진짜 잘남이겠는가? 자랑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속에 쌓이는 평온이어야 합니다. 그 평온이 있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자랑의 품격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자랑을 하고 싶어질까요? 단순히 잘난 척하려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존경받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간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불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지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그만큼 마음은 허해진다. 자랑은 곧 불안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안이 클수록 자랑은 커집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이자 누구보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의 감정을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엔 달콤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놀라거나 부러워하면 잠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뒤, 혹은 몇 시간 뒤,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이 우리를 또 다른 자랑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랑 본능의 순환 구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심리를 가장 위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덫은 더 깊게 작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마음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대의 침묵이 내 허영심을 더 키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에게 요즘 내 월급이 꽤 올라서 집도 하나 마련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부모의 마음 속엔 나는 그 나이에 그만큼 못했는데 라는 작고 아픈 비교가 생깁니다. 사랑이지만 동시에 상처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룬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부심 같지만 아이에게는 너는 쉽게 살았다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결국 자랑은 방향을 막론하고 서로의 마음을 미묘하게 벗어나게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자랑할수록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 종속됩니다. 자랑은 자율의 언어가 아니라 비교의 언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지 보여주려는 순간, 나는 이미 타인의 기준 속에 갇혀버린 셈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랑을 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음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독립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누리겠다. 이것이 자랑의 반대말, 평정심입니다. 이 평정심은 결국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가족은 나의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나눔의 방식은 드러냄이 아니라 함께함이어야 합니다.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눈빛으로 안부를 묻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빛나는 이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고 어두운 이는 감춰도 어둡습니다. 진짜 품격은 빛을 감출 줄 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랑이기 때문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삶은 그의 말처럼 고요한 글만으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도 3가지는 자랑하지 말라고 남긴 이유는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뼈로 겪은 삶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 선생의 집안은 나라 안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형님 정약전, 둘째 정약용 선생, 그리고 형제들은 모두 총명했고 집안엔 학문과 명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때는 신유박해 시절 가톨릭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가고 형제들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드러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형제들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조용한 비교와 자책이 번져갔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학문적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형제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성공이 가족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그 고통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은 가족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이 되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는 일기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이라 하여도 마음의 결이 다르면 산처럼 멀어진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이룬 학문이나 제자들의 성공을 집안에 거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을 보내더라도 몸은 평안하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 절제 속에는 보여줌보다 지킴을 택한 사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낳지만 그 기쁨은 누군가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는 그것을 너무나 명확히 봤던 겁니다. 한 번은 그의 형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을 때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몰래 형에게 필요한 물건을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님, 그대의 고통은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자랑하던 시절이 지금의 이화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 선생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자랑이 왜 풍비박산을 부르나? 그것은 자랑이 본질적으로 서열을 세우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의 말이 오가는 순간 사랑의 평등함은 깨집니다. 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여야 하는데 자랑은 그 쉼터를 경쟁의 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족이 겪은 붕괴는 단지 신앙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가 더 옳았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라는 보이지 않는 자랑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강진의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덕을 닦되 그 덕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익히되 그 지혜를 드러내지 말라. 그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다. 그 편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드러냄의 방향으로 흐르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여주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자랑 대신 나눔, 드러냄 대신 공감.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에게는 뭐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랑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도 자랑이 넘칩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성적을, 누군가는 남편의 승진을, 누군가는 자기 집의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용히 마음이 굳어갑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닫히지요.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장학금 또 받았어. 아직도 피아노 계속 치거든. 처음엔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었습니다. 자랑이 거듭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주름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나는 왜 자랑할 게 없을까? 나는 뭘 잘못 살았을까?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가족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감정의 흐름을 정확히 짚습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의 기쁨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비교의 상처가 됩니다. 그는 그것을 무심한 칼날이라 했지요. 또한 한 남자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퇴직 후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매번 했습니다. 나는 이제 월세만 받아도 충분해. 시간이 남아서 여행도 다녀.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모임이 거듭되자 하나둘 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자랑의 기운이 공간을 잠식한 겁니다. 자랑은 대화의 끝을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나를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벽을 쌓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벽은 더 두꺼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벽이 무너질 때의 참혹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 안에서 겸손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정약용 선생의 말도 같은 결을 지닙니다. 가족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아는 사람이다. 오늘날의 자랑은 성취의 표현이라 포장됩니다. 그러나 자랑의 핵심은 성취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가장 빨리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보다 조금 잘난 사람도, 남보다 조금 못난 사람도 비교 속에서는 모두 불행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꿰뚫었기에 자랑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일을 가족과도 나누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나누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눔과 자랑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자랑은 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눔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자 할머니가 동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합격했어. 그런데 그보다 더 고마운 건 그 애가 끝까지 자신을 믿더라. 그 말엔 자랑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증언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부러움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자랑하지 않는 자랑입니다. 기쁨은 드러낼 수 있지만 그 드러냄이 남의 마음을 찌르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평화는 그 한 끝에서 갈립니다. 드러냄의 욕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자랑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대화가 들어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은 회복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랑을 버린 대신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그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개 숙임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겸손은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불평등한 마음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누군가가 조금만 더 빛나면 다른 누군가는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움이 오래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는 그것을 가정의 흉터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이렇습니다. 드러내기보다 나누기, 자랑하기보다 공감하기, 앞서기보다 함께 걷기. 이것이 정약용 선생의 겸손이자 그의 관계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찾아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의 어머니는 평안하냐? 배움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그의 진짜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식보다 마음이 앞서는 공부라 불렀지요.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말로 증명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여라. 예를 들어 아이에게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그때 나는 이렇게 버클단다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자랑은 사라지고 경험이 남습니다. 그 경험은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또 자녀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는 대신 식탁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너 참 고생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겸손의 미학은 그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랑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겸손은 향처럼 남는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향은 오래 남습니다. 겸손은 그렇게 관계의 공기를 맑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오해하는 이유는 그걸 자신을 낮추는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의 지혜였지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데리고 옛날 단골 국수집에 갔습니다. 식사 후에 조용히 말했지요. 이 국수는 내가 너 어릴 때 자주 사주던 거야. 오늘은 네가 사줘서 고맙다. 그 말에는 자랑이 없었지만 그 안엔 사랑과 자부심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서로의 눈빛으로만 웃었습니다. 이것이 말하지 않는 자랑. 정약용 선생이 꿈꾼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랑을 버린다는 건 기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쁨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돌리는 것. 그 방향이 바뀌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겸손은 결국 마음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화려한 삶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랑 대신 사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제자와 글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하지 않는 삶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걸까? 정약용 선생의 시대엔 편지와 말이 자랑의 통로였지만 오늘의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보여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문장 한 줄, 심지어 식탁 위 한 끼까지도 타인에게 보여주는 시대지요. 이 보여짐은 처음엔 즐거움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비교의 무대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그 원리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즐거움은 한순간이고 감추는 기쁨은 오래간다. 우리가 이 말을 오늘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기보다 느끼기, 드러내기보다 음미하기.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자신의 커피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작은 자랑이 하루의 기분을 만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비슷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걸 보고 문득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좋아했던 거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사진 대신 향이 퍼지는 순간을 그저 눈으로 즐겼습니다. 그 평화가 훨씬 깊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그렇게 조용한 전환을 말합니다. 삶의 초점이 보여주는 나에서 느끼는 나로 바뀔 때 자랑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것은 이름이 없을 때 더 오래 남는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향기가 오래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첫째, 말을 늦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곧장 말하지 말고 하루쯤 마음에 묵혀두는 겁니다. 그 하루가 지나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지 자연히 감이 옵니다. 둘째, 비교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써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1등 했어. 대신 아이에게 고마워라고. 남편이 승진했어. 대신 함께 일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더라.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면 자랑은 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남의 자랑을 들을 때도 배움으로 듣기. 자랑은 말하는 사람의 허영이지만 그 속에도 한 조각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걸 질투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기쁨이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불평이 줄어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결국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안의 욕망을 제어하는 최고의 수행이다. 그 수행은 조용하지만 사람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고 이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알리고 싶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조금만 다스릴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한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자랑하는 사람은 말이 많을수록 외로워진다. 이 말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 그 외로움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안의 공허를 메우기 위해 누군가의 시선을 빌리는 행위이지요. 그 시선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 고리를 끄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기쁨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과 책, 그리고 제자와의 나눔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삶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닦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평화를 증명했습니다. 끝내 자랑을 버린 사람, 정약용 선생은 그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진의 초가집에서 10여 년을 유배살이했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명성도 다 잃었지만 그 시절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다고 그는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제자들과 마당을 쓸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다. 내 안의 바람부터 잠재워야겠다. 그의 자랑은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보이던 이름 대신 마음의 평정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고 형제와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자랑하지 않는 삶의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민심서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벼슬아치가 자랑하면 백성이 괴롭고, 학자가 자랑하면 학문이 흐려지고, 가장이 자랑하면 집안이 흔들린다. 그 문장 한 줄에 그의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자랑을 멈추는 이유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드러냄이 아니라 지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가족 관계를 망치는 말들을 절대 뱉지 마십시오. 첫째,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혹은 다른 애들은처럼 비교하거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라며 단정 짓는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꺾고 상처를 남깁니다. 너만 아니면 내가와 같이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 애비애미 닮아서라며 비난하는 말은 아이에게 죄책감과 불행의 씨앗을 심습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들 아니야 같은 말은 아이의 꿈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나 너무 예민한 애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이는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나가서 살아나.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그 모양이니? 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잔인한 말입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나 시댁 식구를 흉보는 행위는 아이에게 혼란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라며 희생을 내세우는 말은 아이에게 끝없는 빚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너 바보야? 그것밖에 못해? 는 아이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는 폭언과 비난을 합리화하는 가장 위험한 문구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처럼 계속 비교하는 말은 아이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몹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와 같이 일방적인 통보와 억압은 아이의 자율성을 짓밟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서도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는 부모의 노고를 무시하고 헌신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요.는 대화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는 부모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나왔어요? 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수 같은 말입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당신이 그렇지 뭐 하는 게 뭐 있냐. 남자답지 못하다. 당신은 몰라도 돼와 같이 배우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사랑과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부부관계를 흔듭니다.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것밖에 안 돼? 됐어와 같이 단정 짓거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는 태도는 상대를 감정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옆집 남편처럼 할 수 없어? 와 같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관계의 독약입니다. 부모님이나 집안을 비난하는 말은 배우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녀를 잘못 키웠다며 탓하는 말은 공동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혼해 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최후 통첩이며, 내가 그러는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와 같이 상대의 잘못을 되갚아주려는 태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형제자매 관계에서 피해야 할 말들입니다. 언니는 이런데 동생은 이런데 너는 왜 못하니? 와 같이 비교하는 말은 형제자매 간의 우애를 해치고 경쟁심을 부추깁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정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양보해. 동생이니까 줘야지와 같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말은 형제자매 간의 서열을 만들고 불만을 쌓이게 합니다. 가족 관계를 망치는 대화 방식에는 비교와 비난, 일방적인 훈계와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흘려듣거나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는 행위,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추는 것,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표현 사용, 감정적 블랙메일은 건강한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그건 너 잘못이야. 괜히 그런 걸 고민해와 같이 판단이 앞서는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가족 구성원에게 부담을 줍니다. 사생활 침해, 비판만 있고 칭찬이 없는 관계, 단정 짓는 말투도 가족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 대화를 위한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의 성장 속도와 특성을 인정하는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는 생각보다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는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와야 하며 잘하고 있는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칭찬해야 합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공감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조언으로는 자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며 지지해주고 칭찬과 격려로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하여 잔소리를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비교하지 않아야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필요한 경우 차분하게 개입하여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내 편이지만 그 영원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섬세한 말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